2012년 여름 서울 강남의 회계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정소연은 달력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5세,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엑셀 시트와 장부 숫자들,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결제 문서들. 그런 소연에게 동생 정민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우리 이번 여름휴가 때 여행 갈까? 민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경쾌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교사인 민주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죠. 두 자매는 어릴 적엔 친했지만 성인이 된 후론 만날 때마다 미묘하게 부딪혔거든요. 어디로? 태국 어때? 치앙마이. 내가 조사해봤는데 정말 좋대. 소연은 손에 든 볼펜을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낸 게 언제였을까요? 3년 전? 아니, 4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제주도에서 이틀 머물다 온 게 전부였죠. 좋아. 가자. 소연의 대답에 민주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의 태국 여행이 결정됐어요. 출발 전까지 소연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행 일정표를 작성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현지 환율과 교통편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반면 민주는 가방에 옷 몇 벌과 스케치북만 던져 넣었어요. 소연이 두툼한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을 때 민주는 선글라스를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여행도 회계장부 정리하듯 하네. 계획 없이 다니면 시간 낭비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지. 공항 게이트 앞에서부터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서로 양보하기로 마음먹었죠. 이 여행이 무너진 자매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콕을 거쳐 치앙마이에 도착한 건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소연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리 적어둔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내밀었죠. 민주는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기 봐. 저리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이 거리 곳곳에 보였어요. 낯선 문자들, 툭툭이라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들, 그리고 거리 음식 냄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숙소는 구시가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2층 나무 건물에 6개 정도의 객실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죠. 소연이 예약한 트윈룸은 깨끗했지만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는 신발을 벗어던지며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드디어 여행이다. 소연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서 서랍에 넣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고 여권과 귀중품은 금고에 넣었죠. 민주는 그런 언니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언니 3박 4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습관이야.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해. 첫날 저녁 두 사람은 숙소 근처 식당에서 팟타이와 똠얌꿍을 먹었습니다. 맵고 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민주는 연신물을 들이켰죠. 으악, 너무 매워. 내가 매운 거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소연은 차분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모습도 오랜만이었죠. 함께 밥을 먹으며 투덜거리고 서로를 놀리는 것. 식사 후 두 사람은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형형색색의 천가방들, 목각 공예품들, 은세 공품들이 늘어선 좌판들. 상인들은 한국말로 호객행위를 했죠. 이쁘다 이쁘다. 싸게 줄게요. 민주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비누,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나무로 깎은 부처상. 소연은 가격을 흥정하며 몇 가지를 샀어요.
여행의 첫날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 일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죠. 언니, 오늘은 그냥 카페에서 쉬다가 마사지 받으러 가자. 벌써? 우린 도이스텝 사원도 가야 하고 코끼리 캠프도 예약했잖아. 민주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소연의 계획표는 분 단위로 빼곡했거든요. 여행이 군대야? 조금은 여유롭게 다니자. 계획 없이 다니면 시간만 버리고 아무것도 못 봐. 결국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오전엔 소연의 계획대로, 오후엔 민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시 출발했죠. 도이스텝 사원으로 가는 산길은 구불구불했어요. 택시 안에서 민주는 멀미를 하며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연은 동생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사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황금빛 불탑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며 민주가 말했어요. 언니, 이거 봐. 정말 예쁘다.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죠. 민주는 스케치북을 꺼내 사원의 모습을 빠르게 스케치했어요. 소연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담았습니다. 민주야, 이리 와봐. 같이 사진 찍자. 사원 앞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화가 사라진 듯 했어요. 그저 함께 여행을 즐기는 자매일 뿐이었죠. 오후엔 민주가 원하던 대로 한적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민주는 망고 스무디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치앙마이의 거리는 느긋하게 흘러갔죠. 언니는 왜 항상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민주의 질문에 소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글쎄,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젠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 가끔은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봐. 그것도 나쁘지 않아. 소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틀리진 않았죠. 하지만 45년을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었어요. 저녁엔 다시 야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구역이었죠. 노점상들은 갖가지 기념품과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민주는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사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언니도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소연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죠. 두 사람은 야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 큰 간판 앞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민주가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이 정소연과 정민주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소연은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어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 스케치북을 넘기고 있었죠. 내일은 뭐해? 산사원 쪽으로 트레킹 가려고. 경치가 좋대. 좋아. 나도 그림 그릴 거리 찾아야지. 두 사람은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론 치앙마이의 밤거리가 여전히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한 여행의 하루가 되리라 믿으며 소연과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믿음이었죠. 다가올 내일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자매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8월 14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소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옆 침대의 민주는 아직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죠. 소연이 커튼을 젖히자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어나. 오늘 산사원 가는 날이야. 민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표정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연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일찍 출발해야 사람 붐비기 전에 도착하잖아. 두 사람은 1층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과일, 그리고 뜨거운 커피.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줌마가 다가와 물었어요. 오늘은 어디 가요? 산사원 쪽으로요. 트레킹하러.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국식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네, 10시쯤 돌아올 것 같아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확인했어요. 연필도 챙겼고 지우개도 있었죠. 소연은 카메라 배터리를 체크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럼 갈까? 두 사람은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거리엔 툭툭이 몇 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소연이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자 기사는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700밭. 너무 비싸요. 500밭. 결국 600밭에 합의했어요. 민주는 그새 근처 노점에서 망고를 사들고 왔습니다. 기사는 두 자매를 태우고 도심을 벗어났죠. 치앙마이 외곽으로 갈수록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멀리 산이 보였죠.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진짜 아름답다. 소연도 동의했어요. 한국의 산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더 푸르고 더 야생적이었습니다. 툭툭이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흙먼지가 날렸고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기사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해요. 저기 올라가면 사원 있어요. 소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안내판 하나 없는 숲길 입구였어요. 관광객도 보이지 않았죠. 조금 불안했지만 가이드북에 나온 곳이라 믿었습니다. 여기 맞나요? 맞아요. 30분만 올라가면 돼요. 길 따라가면 사원. 소연은 기사에게 돈을 건넸어요. 기사는 엔진을 켜며 돌아갔습니다. 툭툭이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숲은 고요해졌죠. 언니, 괜찮을까? 민주의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소연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괜찮아.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잖아. 두 사람은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어렴풋이 스며들었어요. 흙길은 축축했고 이끼가 자라고 있었죠. 소연은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진짜 신비롭다. 민주도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소연은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어요. 표지판은 없었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오른쪽이 더 넓어 보이는데? 소연은 오른쪽 길을 택했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작은 계곡이 나왔어요. 물소리가 들렸죠. 민주는 신이 나서 앞서갔습니다. 언니, 여기 봐. 물이야. 맑은 시냇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고 있었어요. 민주는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차가웠죠. 소연은 카메라를 들고 동생을 찍었어요. 민주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카메라를 내리고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했어요. 민주야, 들려? 응. 뭐지?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뿐이었죠.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인가 봐.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주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죠. 언니, 우리 좀 빨리 가자. 왜? 그냥, 여기 좀 으스스해. 소연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원은 아직 보이지 않았죠. 30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조금만 더 가보자. 아마 곧 나올 거야. 그렇게 또 10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원은 없었어요. 대신 길은 더 좁아지고 험해졌죠. 소연은 멈춰 섰습니다. 민주야, 우리 돌아가자.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상해. 길이 아닌 것 같아. 민주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왔던 길이 어디였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나무들은 다 비슷해 보였고 표시해둔 것도 없었어요. 언니, 이쪽 아니야? 아니, 저쪽 같은데. 소연은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당황하면 안 됐죠.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고, 바위가 있었고, 그래, 계곡이 있었죠. 계곡 쪽으로 가면 돼.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전혀 모르는 길이 펼쳐졌죠.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우리 길 잃은 거 아니야?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았죠.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신호는 없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으니까요. 일단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가다 보면 길이 나올 거야. 두 사람은 경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어요.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니를 따라갔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길다운 길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침에 걸었던 그 길은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사람만 만나면 돼. 누군가 지나갈 거야. 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길은 한적했고 주변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 몇 채가 모여 있었고 한 노인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소연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죠. 태국어로 뭐라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치앙마이. 소연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 남자는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길을 잃었어요. 치앙마이로 가야 하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설명을 하더니 오토바이를 가리켰어요. 태워다 주겠다는 뜻인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남자는 오토바이 2대를 끌고 왔어요. 소연과 민주는 각각 뒤에 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오토바이는 어둠 속을 달렸죠. 얼마나 갔을까요? 희미한 가로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소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제 안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한갈림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뭐라 말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 인사를 하고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언니, 이제 어디로 가? 저쪽으로 가면 시내가 나올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예상과 달랐어요. 점점 한적해지고 어두워졌죠. 가로등도 끊겼습니다. 언니, 이거 맞아? 민주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소연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주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자 같았죠. 민주는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소연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민주의 손을 잡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빨리 가자. 두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어요. 민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저 앞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소연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차는 멈춰 섰어요. 툭툭이었죠. 기사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요? 치앙마이시네요. 빨리요. 두 사람은 툭툭이에 올라탔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확인했어요. 카메라는 있었고 지갑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무서웠어. 툭툭이는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가게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죠. 두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침에 나간 지 12시간도 더 지난 뒤였죠. 소연은 프론트의 야간 직원에게 인사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직원은 시계를 보며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어디 갔어요? 10시에 온다고 했잖아요. 길을 잃었어요. 미안해요. 방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민주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누워버렸죠. 언니, 오늘 진짜 무서웠어. 나도. 다신 그런데 안 갈 거야. 소연은 가방을 정리하며 카메라를 꺼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싶었죠. 화면을 켜니 아침에 찍은 숲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나무들, 계곡, 그리고 민주의 모습. 마지막 사진은 흔들려 있었어요. 급하게 찍은 듯 했죠. 화면 한쪽에 민주의 뒷모습이, 그리고 저 뒤로 무언가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했어요. 소연은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명해지지 않았죠. 기분 탓인가 싶어 카메라를 끄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었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뭐 해? 민주가 눈을 감은 채 물었어요. 쉬자. 그냥 숙소 근처에서 천천히. 좋아.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일어났을 때 민주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벌써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소연은 민주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케치북엔 어제 본 숲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어요. 나무들, 계곡,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한 인물의 실루엣. 누구야, 이 사람?
어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민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먹으러 내려갈까? 응. 두 사람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늦게 왔다면서요? 괜찮아요? 네, 길을 잃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산은 위험해요. 특히 모르는 곳은. 아줌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소연은 그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민주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고 소연은 카메라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그날 하루는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마사지샵에 가고 저녁엔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제의 공포는 점점 희미해져 갔죠. 하지만 밤이 되자 민주는 다시 불안해했습니다. 잠들기 전 소연에게 말했어요. 언니, 내일은 시내에만 있자.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눈을 감으면 어제 본 어둠 속의 남자가 떠올랐으니까요. 그렇게 8월 14일이 지나갔습니다. 두 자매는 무사히 하루를 마쳤고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여행이 이어지리라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민주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자매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거라는 사실을. 8월 28일 실종 2주 후였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서에는 정소연과 정민주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4일째였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수차례 연락이 왔지만 진전은 없었어요. 수색대는 인근 산을 샅샅이 뒤졌고 병원과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확인했지만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줌마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수사 진척을 물어봤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 솜차이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도 답답했어요. 단서라곤 숙소에 남겨진 여권과 휴대전화, 지갑뿐이었죠. 카메라와 민주의 스케치북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건 말이야. 솜차이는 동료 형사에게 말했어요. 귀중품은 다 놔두고 카메라만 가져갔다는 게 도둑이었다면 여권이나 지갑을 가져갔겠지.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은? 그것도 이상해. 여권 없이 어디를 가겠어? 두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게 석연치 않았죠.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시내 중앙시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품 노점상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였죠. 이유는 불법 물품 거래였어요. 솜차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인은 노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중고품 파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이게 뭐요? 다른 경찰관이 카메라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디지털 카메라였죠. 솜차이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구했어요? 길에서 주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솜차이는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옆면을 살피니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소연. 솜차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자매 중 언니의 이름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정확히 말하세요. 상인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요.
한 남자가 팔라고 가져왔어요. 그 남자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 기억나요? 그냥 평범했어요. 30대? 40대? 잘 모르겠어요. 솜차이는 카메라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였죠. 즉시 경찰서로 돌아가 감식팀에 넘겼어요. 메모리 카드 복원할 수 있어요? 해보죠. 감식팀 직원은 카메라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어요. 컴퓨터에 연결하자 파일들이 나타났죠. 솜차이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열렸어요. 치앙마이 거리, 야시장, 사원, 그리고 숲. 여기부터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날짜는 8월 14일이었죠. 아침 시간대부터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 툭툭이 안, 그리고 산길 입구. 솜차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폈어요. 울창한 숲, 큰 나무들, 계곡. 두 자매가 트레킹을 간 게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주가 웃고 있었고 소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사진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초점이 맞지 않고 구도도 엉망이었습니다. 급하게 찍은 듯 했죠. 이상하네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흔들렸어요. 하늘과 나무가 뒤섞여 보였죠. 그 다음 사진은 땅바닥이었습니다. 낙엽과 흙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카메라를 떨어뜨린 건가? 솜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사진을 열었죠. 화면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형체가 보였어요. 민주의 뒷모습이었죠.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요. 솜차이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죠. 눈은 크게 떠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솜차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민주는 무엇을 본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솜차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영상은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누군가 걸으며 찍는 듯 했죠.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민주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그치? 언니, 저기 봐. 카메라가 계곡을 비췄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죠. 민주가 손을 담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언니 들려? 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 했죠. 응? 뭐지? 소연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어요. 카메라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뿐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착각인가 봐.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배경음이 점점 커졌어요. 바람 소리,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솜차이는 볼륨을 높였어요. 귀를 기울였죠.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했어요. 이거 들려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뭔가 있긴 한데. 영상 속 카메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빨리 걷는 듯 했어요. 민주의 뒷모습이 앞서 보였죠. 두 사람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빨리. 소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숨이 가빠지는 소리도 들렸죠. 카메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민주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마지막 사진에 나온 그 순간이었죠. 민주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언니,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죠. 낙엽과 흙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발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민주의 비명. 언니, 언니, 소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주야. 그 다음은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발이 땅을 구르는 소리. 두 사람이 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남자의 목소리 같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 같았어요. 솜차이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 단서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 멀어졌어요. 대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죠. 누군가 카메라를 집어든 듯 했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보였다가 다시 땅이 보였죠. 그리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솜차이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직원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방금 무엇을 본 걸까요? 다시 재생해 보세요.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어요. 이번엔 소리에 더 집중했죠. 발자국 소리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파형을 확대해서 분석했어요. 이건 사람 발자국 소리가 맞습니다. 몇 명이죠? 최소 1명. 어쩌면 2명. 솜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자 목소리도 분석해 보세요. 네. 하지만 너무 짧고 희미해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솜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시장의 상인을 다시 조사하고 그 카메라를 가져온 남자를 찾아야 했죠. 녹음 파일, 복사본 만들어주세요.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솜차이는 경찰서를 나섰어요.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죠. 관광객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솜차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카메라 속 마지막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민주의 긴장된 얼굴,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자매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솜차이는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제출할 자료였죠. 카메라 발견 경위, 메모리 카드 복원 결과, 그리고 영상 분석 내용.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솜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자들은 산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음. 해당 인물이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해답은 없었죠. 솜차이는 책상 서랍에서 자매의 사진을 꺼냈어요. 야시장 앞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들? 솜차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사무실엔 침묵만 가득했죠. 그렇게 8월 28일이 지나갔습니다. 카메라는 발견됐지만 자매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영상 속 마지막 장면만이 그날의 공포를 증언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사고라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납치라 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이 명확했습니다. 8월 14일 그날 산길 어딘가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카메라 발견 이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솜차이는 자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산 인근 마을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들고 찾아갔죠. 8월 14일 한국 여자 2명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어요. 관광객이 워낙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죠. 주름진 손으로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봤어요. 2 여자. 솜차이는 즉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폭포 근처. 우리 마을 뒤에 있는 폭포. 언제요? 그날 오후쯤. 해가 기울 때쯤이었어요. 할머니의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2 여자가 폭포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는 걸 봤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잘 못 들었어요. 멀리서 봤으니까. 그냥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자가 화난 것 같았어요. 손을 휘두르고 다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솜차이는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이건 중요한 증언이었죠. 자매가 다툰 거라면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엔요? 어디로 갔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솜차이는 폭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15분 정도 걸었죠. 작은 폭포가 나타났어요. 물은 맑았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땅을 살피고 바위 틈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가 여러 번 내렸으니 당연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다른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죠. 트럭을 몰고 가다가 솜차이를 보고 멈춰 섰어요. 경찰이요? 네. 실종 사건 조사 중입니다. 남자는 창문에 팔을 걸치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들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봤거든요. 그날 솜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였어요. 어디서요? 저 위쪽 길에서. 저녁 무렵이었어요. 혼자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솜차이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제3자의 존재. 어떤 남자였어요? 서양 사람 같았어요. 키가 컸고 머리는 금발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 기억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두웠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냥 걷고 있었어요. 3명이 같이. 솜차이는 더 물었습니다. 방향, 시간, 복장. 하지만 남자의 기억은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 짧게 봤다고 했죠. 혹시 차는 없었어요? 못 봤어요. 걸어서 가더라고요. 솜차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2 증언을 정리했어요. 할머니는 오후에 폭포에서 자매가 다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저녁에 자매가 서양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죠. 시간상으론 맞았어요. 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다툰 후에 누군가를 만난 건가? 솜차이는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할머니가 본 게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어요. 20대 여자였죠. 경찰서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 한국 여자들 봤어요. 언제요? 8월 14일 저녁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확실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자주 와서 얼굴 기억해요. 분명 그 사람들이었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8시쯤? 아니면 9시? 정확하진 않아요. 혼자였어요? 아니요. 여자의 대답에 솜차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남자요. 동양 사람 같았어요. 동양 사람? 솜차이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제 트럭 운전사는 서양인이라고 했는데요. 확실해요? 서양 사람 아니고? 네. 동양 사람이었어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피부도 까무잡잡했어요. 얼굴은요? 잘 못 봤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3명이 나란히. 솜차이는 또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증언들이 제각각이었죠. 서양인이라는 사람, 동양인이라는 사람. 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표정은 어땠어요? 여자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위협받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여자는 곧 돌아갔습니다. 솜차이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증언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었죠. 그 주 내내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자매를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시내 식당에서 봤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같이 시간과 장소가 애매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실종 한 달째였죠. 솜차이는 다시 산으로 갔어요. 이번엔 수색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사원 인근 숲을 더 깊이 뒤지기로 한 거죠.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뭔가 있어요. 솜차이가 달려갔습니다. 덤불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었어요. 푸른색 표지의 책이었죠. 솜차이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스케치북이었어요. 표지가 젖어 있었고 페이지가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안의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치앙마이 거리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원, 야시장, 툭툭이. 솜차이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식당 직원, 노점 상인. 민주가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을 스케치한 거였죠. 중간쯤 넘기니 숲 풍경이 나왔어요. 나무들, 계곡, 그리고 산길. 8월 14일에 그린 게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어요. 솜차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검은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체격을 알 수 있었어요. 다부진 어깨, 긴 팔. 동양인처럼 보였습니다. 스케치 아래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계속 따라온다. 솜차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민주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남긴 거였죠. 이거 증거물로 회수합니다. 솜차이는 스케치북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주변을 더 수색했지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스케치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민주가 일부러 버린 걸까요? 아니면 떨어뜨린 걸까요? 솜차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분석했어요. 지문 감식을 했지만 민주의 것 외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손상 정도로 보아 비를 여러 번 맞은 것 같았죠. 이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솜차이는 스케치를 복사해서 돌렸어요. 경찰관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게스트하우스들에게 혹시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뒷모습만으론 특정할 수 없었어요.
모자를 쓴 남자는 치앙마이에 수백 명도 넘게 있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어요. 수사는 점점 제자리 걸음이었죠.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목격담들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솜차이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증언 기록, 사진, 영상, 스케치북. 모든 걸 다시 읽고 또 읽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애원했어요. 제발 내 딸들을 찾아주세요. 솜차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 10월 말 한 기자가 이 사건을 기사화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사고라 했고 어떤 이는 범죄라 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이렇게 썼어요. 카메라 소리를 다시 들어봤는데 그건 발자국이 아니라 숨소리예요. 누군가 숨어서 따라온 거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케치북의 남자가 범인일 거예요. 민주가 알았으니까 그림으로 남긴 거죠. 아니요. 자매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걸 거예요. 다툰 거 봤다잖아요.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솜차이는 그 게시글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하지만 수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어요. 치앙마이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이었습니다. 솜차이의 책상 위엔 자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야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그들,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그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곧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솜차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경찰이 된 이후 가장 답답한 사건이었죠. 미안합니다. 솜차이는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자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찾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솜차이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로 다른 증언들, 모순된 목격담들, 그리고 사라진 두 자매. 이 퍼즐의 조각들은 언젠가 맞춰질 거예요. 그날까지 솜차이는 계속 찾을 겁니다. 2013년 2월, 실종 6개월째였습니다. 태국 경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솜차이는 단상 옆에 서서 상관이 발표문을 읽는 걸 지켜봤죠. 정소연, 정민주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솜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상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납치, 사고, 자발적 실종.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사건을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상 종결이라는 걸. 더 이상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회견이 끝나고 솜차이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의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모았던 모든 자료들, 증언 기록, 사진, 영상, 스케치북 복사본. 동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솜차이, 미안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 다 알아. 고마워. 가족들한텐 뭐라고 할 거야?
솜차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찾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였죠. 그날 오후 자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60대의 여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6개월 사이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더 늘었죠. 형사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솜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알아요.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우리 딸들 어디 있을까요? 꼭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솜차이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소연이가 떠나기 전에 쓴 거예요. 집 서랍에서 찾았어요. 솜차이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읽어봐도 될까요? 네. 읽어보세요. 솜차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엄마, 민주랑 여행 다녀올게요. 우린 요즘 많이 멀어졌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 동생이랑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솜차이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은 그저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죠. 우리 딸들 착한 애들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일에 치여서 자기 삶은 없었죠. 민주는 천진난만했어요. 항상 웃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알겠습니다. 둘이 여행 가기 전날 소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계획 좀 덜 세울게요. 민주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솜차이는 휴지를 건넸어요. 그날 저녁 솜차이는 혼자 자매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형사님, 안녕하세요. 소식 들었어요. 수사 종결됐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잘못 아니에요. 그때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자매가 묵었던 방 앞에 섰어요. 지금은 다른 손님이 쓰고 있었죠. 여기가 마지막으로 본 곳이에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8월 14일 아침 둘이 웃으며 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네. 솜차이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소연과 민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범한 하루가 되리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예감이라도 있었을까요?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치앙마이 거리를 걸었어요. 야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죠. 관광객들이 웃으며 다니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솜차이는 자매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야시장 입구 앞에 섰어요. 그 큰 간판은 아직도 그대로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념사진을, 누군가는 셀카를.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소연과 민주도 그랬을 거예요. 그날 밤 이곳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솜차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죠. 그 후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왔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점 희미해졌죠. 하지만 잊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매의 가족들은 매년 8월 14일이 되면 치앙마이를 찾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 꽃을 두고 기도를 올렸죠.
소연아, 민주야. 엄마가 왔어. 어머니는 꽃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있니? 왜 소식이 없니?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왔죠. 2015년, 2016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가끔 이 사건이 언급됐어요. 누군가 새로운 이론을 내놓기도 했죠. 카메라 영상 소리 다시 분석해 봤어요. 그건 발자국이 아니라 숨소리예요. 스케치북의 남자가 범인일 거예요. 아니요, 자매끼리 다퉜잖아요. 어쩌면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2017년 실종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어요. 솜차이를 인터뷰했죠.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솜차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밝혀내지 못했죠. 범죄 가능성은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도 찾고 계신가요? 솜차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다시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의견을 나눴죠.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2020년 실종 8년째였어요. 코로나로 세상이 멈춘 그 해에도 가족들은 치앙마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닫혀갈 수 없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 촛불을 켰어요. 자매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2023년 실종 11년째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어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 됐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들 못 볼 것 같아요. 어머니는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거예요. 11년이에요. 11년.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해 여름,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소연, 정민주 자매 사건 재조명. 카메라 영상 속 진실은? 누군가 영상을 다시 분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음향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소리를 분리했다고 했죠. 발자국 소리 뒤에 희미하게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태국어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외국인일 수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럼 그 서양인 남자 목격담이 맞는 거네요. 아니요. 동양인이라는 증언도 있었잖아요. 둘 다 있었던 거 아닐까요? 공범이었을 수도. 의견은 여전히 분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수사는 없었죠. 솜차이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치앙마이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가끔 이 사건 생각이 났죠. 집 서재엔 당시 자료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솜차이는 때때로 그걸 꺼내봤어요. 여전히 답을 찾으려 했죠. 어디 있는 거야, 당신들. 솜차이는 자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야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그들. 순수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 그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산속에서 무엇을 만난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2012년 8월 14일 이후 정소연과 정민주는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 누군가는 사고라 말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했을 거라고. 누군가는 범죄라 했죠. 납치됐거나 살해당했을 거라고. 또 누군가는 자발적 실종이라 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깊은 산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찾아내지 못했죠.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언젠가 문이 열리고 두 자매가 돌아오길. 미안해요, 엄마. 우리 길을 잃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오길.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의 게스트하우스 앞엔 매년 8월이면 꽃다발이 놓입니다. 낯선 이들도 가끔 꽃을 두고 가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자매를 기억하는 사람들. 야시장 입구의 그 간판 앞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11년 전 소연과 민주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자리엔 이제 자매는 없어요. 사진 속에만 남아있죠.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정소영과 정민주의 발자국은 태국의 산길 어딘가에서 끊겼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교훈만 남았어요. 여행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 낯선 곳에선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 소연과 민주처럼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가 밝혀낼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2012년 여름 치앙마이로 떠났던 두 자매를,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미소를